자, 우리가 오늘 CSC 드디어 첫 번째 챕터를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챕터 너무 쉽고 뭐 외워야 될 거 몇 개 없으니까 한번 넘어갈 텐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라이센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공식 교과서를 봐도 공식 교과서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공식 교과서 내용이 정말 그 공식 교과서만 다 외우면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과서라는 거는 이 CSI라는 협회에서 준 이 교과서는 요약본일 뿐이에요. 요약본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시험 문제로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죠. 또한 이 요약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 자체를 외웠다고 해서 이 요약본은 앞뒤를 잘라먹고 딱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 책에다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다 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금융이나 증권 같은 거를 전공을 하더라도 그럼 그런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책은 굉장히 훨씬 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분이 꼭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원칙이나 원리,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뭔가를 간단하게 축소시키고 뭔가를 하나로 뭉쳐서 설명해 주면 그게 듣는 사람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무언가를 하나로 합치고 축소시키고 쉽게 가르쳐 주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고 뭔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설명하면요. 모든 걸 맞게 설명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뭐 1년, 2년, 3년 그 저기 대학교 졸업하는 거랑 똑같이 공부해야겠죠?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CSC를 세 달에서 네 달 안에 합격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학생분이 이런 금융이라든지 증권에 대해서 또 이런 시험에 대해서 100% 나는 무조건 이해하겠다. 100% 모든 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10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은 시험 보고 시험을 합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분 스스로가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먼저 이 길을 걸어보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고민을 겪는가를 저는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지 제가 완벽한 정답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학생분을 쉽게 학생분은 당연히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전공자죠. 전공자가 아닌 분들을 쉽게 설득하고 쉽게 이해를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의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과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틀린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딱 정리를 할게요. 어떠냐? 이 이론과 실전은 매우 매우 다르죠? 이론과 실전은 매우 매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라는 과정에서는 학생분이 내가 합격을 위한 과정이구나 생각하셔서 이거 우리가 70점, 65점인가? 60점인가 그렇죠. 합격점이. 합격점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70점에서 80점 정도로 합격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게 70점, 80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제가 학생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 디테일한 어떤 내용, 어떤 숫자, 어떤 연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험은 역사 시험이 아니에요. 역사 시험으로 어떤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뭐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또 특히 이 북미 시험은 한국 시험과 다르게 한국 시험은 어떤 디테일 외운 거를 내지만
북미 시험을 외워서 하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문제, 안 나온다는 건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북미 시험은 거의 대부분 이 전체 내용을 학생분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전체 내용 흘러가는 내용을 이 학생분이 한번 혼자서 설명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우리가 시험처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외우는 그런 공부법은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는 쉬운데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학생분들이 특히 한국 학생들이 동양 학생들이 이런 시험의 어떤 내용을 즉이 그런 시험이 어떤 걸 묻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전체 내용을 학생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누군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요런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공부를 한다면 공부도 어렵지 않을 거고 내용도 이해하기 쉬울 거고 현실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제 나가서 일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부는 학생분이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챕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캐나다의 이런 금융, 증권, 체계에 대해서, 네, 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어디나, 세상 어디나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둘이 직접 연락해서, 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게. 너 돈 필요하지? 아, 네, 돈 필요해요. 돈 얼마 빌려주세요. 1년에 얼마? 이자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만나서 하는 걸 우리는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직접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직접 금융이 현실에 있냐고요. 현실에서 이런 직접 금융을 하려면 이건 내 부모님이나 친구랑만 가능해요. 그쵸? 내가 진짜 누가 나한테 돈 빌려줄 줄 알고 이걸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 그건 사실 빌리는 게 아니죠. 어차피 그게 내 돈이고 그게 부모님 돈이고 뭐 그런 거니까 상관없는데 친할수록 친구끼리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죠. 돈 못 갚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가 현실에 있냐? 거의 없죠, 거의. 예. 우리가 누군가 어떤 저기 기업가 찾아가서도 돈 좀 빌려주세요. 누가 빌려주냐고 못 믿는데. 그쵸? 이랬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 간접 금융을 하겠죠. 간접 투자를 할 거고 이런 건 뭐냐면 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은행이죠. 은행에 가서 빌릴 텐데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은행도 분명히 누군가가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저축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빌렸다가 싼 값에 빌렸다가 비싸게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금융회사라든지 증권회사 아니면 은행 같은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런 금융적의 중재자, 중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CSC 수업은 왜 듣냐? 우리 이 CSC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일할 텐데 그런 금융회사나 은행을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부르고 중간자라고 부르고 그쵸? 이런 보로나 아니면 투자자 사이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를 거의 보지를 않겠죠? 당연히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넘어가서 이 캐나다에 이런 측의 금융이나 증권 산업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챕터 3인가 4에서 뭐 자세히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지금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캐나다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CSC를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이센스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건 아니에요. 프로빈셜 차원에서 준다는 거고 그 기관 이름이 Security Commissions예요. Security Commission. 자, 그럼 온타리오에는 온타리오 시큐리티 커미션이 있고 BC주에는 BC
시큐리티 커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을 거고요. 그럼 그렇다면 이 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라이센스나 이런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주정부, 진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한 거고 여기서 어떤 걸 해줬냐? 이 CIRO라는 캐네디언 인베스트먼트 레귤레토리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이런 단체를 둠으로써 야 너네가 한번 셀프로 관리해 볼래? 그래서 SRO라는 말이 나와요. SRO 이거는 셀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챕터 3나 이런 데서 더 자세히 할 거라서 어쨌든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자, 주정부, 주정부에서 라이센스 발급하죠. 주정부에서 라이센스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CSC 라이센스 받기 위해서 공부하죠. 이게 CSI죠. 여기서 공부해서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맨 처음에, 자,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가 있을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하니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파이낸셜 인터메디어리 이 중간자 역할 이런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인베스먼트 딜러라고 불러요. 여기서 학생분이 한 가지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자, 인베스먼트 딜러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CSC를 따가지고 이런 투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인베스먼트 딜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 인베스먼트 딜러라는 말 자체는 어떤 거냐?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아니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네를 증권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증권회사. 증권회사가 인베스먼트 딜러예요. 인베스먼트 딜러. 근데 일반 은행도 캐나다에서 다 포함돼. 왜? 일반 은행들이 다 이런 증권회사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이런 CSC를 따가지고 이런 증권회사나 아니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증권회사나 은행을 인베스먼트 딜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그런 CSC 라이센스를 따서 일하는 사람은 인베스트먼트 뭐 레프레젠테이티브 안 적어놔도 돼요. 안 적어놔도 돼요. 이 representative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베스먼트 딜러라는 말이 책을 보거나 시험 문제를 풀거나 많은 단어로 등장을 할 텐데 학생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일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저게 증권회사 전체, 은행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 투자자랑 대출자가 이 인베스먼트 딜러, 이런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게 프로빈셜 가버먼트에서 직접적으로도 관리를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만, 얘네가 누구를 둔다 그랬냐면, 얘네 프로빈셜 가버먼트에서는 주정부 단위에서밖에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랬을 때 얘네가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면 SRO라는 단체, 아까 CIRO라고 있었죠?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이거 어차피 챕터 3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냥 전체로 흘러가는 것만 보세요. 이런 SRO라는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너네가 한번 셀프로 한번 해봐. 얘네들은 정부기관은 아니에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한테 어떤 파워를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인베스먼트 딜러,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단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학생분이 상식적으로 어떤 걸 알고 가야 되냐면 인베스먼트 딜러, 이 우리가 일해야 되는 증권회사나 은행은 반드시 증권을 팔기 위해서는 뭐 주식이든 뭐 뮤추얼 펀드든 뭐든 팔기 위해서는 이 SRO라는 단체의 멤버가 되어야 돼, 멤버. 그래서 실제로 뭐 TD, RBC 뭐 이런 모든 데는 이 SRO, 이 CIRO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멤버니까 자기 그 회원이니까 거기 단체 말 들어야 될 거죠. 단체에서 어떤 규정을 해놓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정부한테도 저기 허가 맡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당연히 그 규칙을 따라야 되고 관리감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넘어가서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financial intermediary 어떤 이런 금융적인 중간자, 중재자의 대표적인 역할은 뭡니까? 대표적인 역할. 자, A번이에요.
규제합니다. 아니, 규제하는 역할을 이런 파이낸셜 인터메디어리가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쵸? 아비트레이트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네 싸우지 말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다른 단체에서 해요. 이것도 챕터 3 정도 가가지고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트랜스퍼. 자, 캐피탈. 캐피탈은 돈이죠? 돈을 서플라이어에서 유저로. 그쵸? 뭔가 공급하는 사람에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돈을 옮겨줍니다. 네, 대출, 저기, 뭐야, 돈을 투자하는 사람한테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이낸셜 인터메리 은행 아니면 증권회사라고 그래서 답은 C번이고요. 그쵸? 그리고 4번 어떤 시큐리티 프라이싱 주식이라든지 본드라든지 이런 가격을 보장합니다. 이런 보장을 왜 은행이 하죠? 제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려고 사는 거지 주식 가격이 똑같다면 그거 왜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학생한테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학생분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혼자 공부를 할 때 한국처럼 이거 딱 문제 보고 답 10원이네? 답 10원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려면 차라리 이렇게 문제 보고 답만 외우려는 목적이면 문제 풀지 마세요.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왜?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게 한국 시험과 다른 게 한국 시험은 이렇게 연습 문제나 어떤 예제 문제나 아니면 뭐 기출 문제 이런 거를 풀어보면 그 중에 30% 40% 똑같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북미 시험은 단 한 가지도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치도 않아요. 왜? 북미 시험은 베스트 파서블 앤서 시스템이에요. 시험 문제 자체가. 이거는 제가 간단히만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가 대학교 이제 수업에서 1학년 때 캐나다에서 무슨 수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기 뭐야 칼큘러스 저기 미분적분 초급 과정이었겠죠. 초급 수업이었겠죠. 1학년 때니까. 뭐 그걸 들었어요. 내용은 무지하게 쉬웠어요. 내용은 무지하게 쉬웠고 또 캐나다는 저기 뭐야 계산기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어떤 수업 중에 그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보게 돼. 쪽지 시험. 쪽지 시험. 그래서 봤는데 뭐 10문제에서 총 10문제. 그래 한 30분 동안 봤나? 근데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 근데 되게 쉬웠어요. 쉬웠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린 게 아니라 제가 보자마자 풀었는데 A번, B번, C번, D번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잖아요. 무지하게 쉽게 풀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A가 뭐 0이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 B가 0, C가 1, 그리고 D가 예를 들어서 100, 이래 다 쳐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근데 제가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9 이렇게 나온 거예요. 9. 내가 풀었더니. 없잖아요. A, B, C, D에. 그 객관식인데. 그래서 내가 뭘 잘못 풀었나? 계속 풀었어요. 그 시험 끝날 때까지. 그런데도 무조건 9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무지하게 쉬운 문제인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답이 0 아니면 1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에이, 0인가 보다, 씨. 이거 B를 하고 그냥 냈어요. 냈더니 이제 교수님이 쪽지 걷어간 다음에 야, 뭐 쉬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쉬웠다고. 근데 답이 없는 게 있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답이 없는 게 어디 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해서 이거 한번 봐보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몇 번 문제냐? 그래서 몇 번 문제다 해서 막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 답이 9가 나왔어요. 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고 너네들 진짜 문제가 많다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 그걸 못 푼 게 아니라 이건 풀었는데, 그게 보기에 답이 없다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쓱 보기를 보더니, 답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뭐 없는데 어디 있냐고 했더니, 자, 학생분이 한번, 저 수업 듣는 학생분이 생각해봐요. A, B, C, D 중에 교수님의 정답이 있대요. 정답이 뭐겠냐고요? 이거의 정답은 C예요, C. 왜 C냐면은 9라는 숫자는 없지만 9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건 뭐냐는 거예요. 1이 제일 가깝죠.
마이너스 8 하면 되니까. 왜냐면은 D가 되려면 플러스 91이 돼야 되니까 C가 그나마 제일 가깝잖아요. 그 C가 답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감이야. 뭐냐 이게. 아니 수학이라는 건 딱 정답이 있는 건데 이거 정답이 없는 거지. 이런 이따위 논리가 어딨냐 했더니 교수님 딱 이랬어요. 야, 너네들은 best possible answer도 몰라? 이러는 거. 그래서 애들이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너네 이거 보기 중에 정답 없다?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거 찾는 거야. 그게 북미의 원칙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딱 알아야 돼요. 이 시험 한국이었으면 이 시험은 무효예요. 무효라서 뭐 다 0점이든 다 점수를 주든 했을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이런 거 그냥 C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래도 C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드리냐? 이런 CSC 시험이라든지 다른 자격증, 다른 라이센스, 특히 북미 거 다른 자격증도 보시면요. 기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얘네가 발표를 안 해요, 아예. 그거 아실 거예요. 한국은 기출문제라고 발표를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기출문제로 발표를 아예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얘네가 기출문제로 만약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한 10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고소 걸릴 거예요. 뭐가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거 하나하나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답이 없던 말던 중간에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맞던 틀리던. 그렇다면 학생분이 이런 연습 문제를 혼자서 공부할 때 문제 보고 답 외우면 어떻게 된다? 이 10원이라는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교수님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에 나온 것을 그 답만 그대로 외우면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답이 틀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될 수 있다. 왜? 이런 문제를 낼 때 이 10원이 완벽하게 안 맞더라도 그냥 답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냐? A번. A번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A번이 그럼 맞게끔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B번 맞게끔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A, B, C, D에 대해서 제가 안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챕터 3에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이렇게 레귤레이트 하는 데는 어디냐, 아비트레이트 하는 데는 어디냐, 뭐 엔슈어 하는 데는 어디냐, 이런 걸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생분이 좀 이런 문제 풀이를 꼭 하실 때는 A, B, C, D가 다 어떻게 왜 다르냐 맞게끔 고치는 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국처럼 단순히 문제 보고 다 외우는 걸로는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 자 프로비션 가버먼트가요. 자, 델리게이트 했다는 건 내 권한을 누군가한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자, 이거 하는 책임을 누군가한테 위임했어요.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했을 때 Self Regulatory Organization이다. SRO라는 거고 이 캐나다의 SRO는 CIRO라고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A번 Large Financial 인스티튜션은 굉장히 큰 금융기관 이런 데서 하지 않겠죠 당연히 걔는 뭐 이런 멤버겠고 인더스트리 커미티 뭐 이런 산업의 뭐 위원회 이런 데서 우리 뭐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특히 차라리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연방정부가 아니라 어디서 한다고요? 프로빈셜 가버먼트에서 한다. 그렇죠? 넘어가서 자, 인베스먼트 딜러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은행이고 이게 금융기관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이런 증권회사는 어디서 역할을 하냐면 프라이머리 마켓,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 자, 프라이머리 마켓은 1차 시장이고 세컨더리 마켓은 2차 시장이잖아요. 이거 간단히만 들으세요. 왜냐면 이거 다른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 시장이라는 건 프라이머리 오퍼닝이라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IPO. 우리가 주식 상장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더번 코리아, 백종원의 더번 코리아가 IPO를 성공했죠. 했다가 지금 백캠 논란 이런 걸로 주식이 막 73%막 뚝 떨어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저희 주식을 상장할게요. 주식을 상장할게요 해서 상장을 하면
주식회사가 상장되는 건데 여기서 이 단어를 하나 알아놓으세요. 자, 맨 처음 회사도 주식회사예요. 어차피. 왜냐? 우리가 회사를 등록을 할 때 코퍼레이션으로 등록하면 되잖아요. 코퍼레이션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제 법인이 있어요.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분도 코퍼레이션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학생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서 뭐 아니면 저는 뭐야 저기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이거 못 만들죠. 아 만들 수 있어요. 차리려면 그뭐 외국인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뭐 상관없어요. 코퍼레이션 만들면 내가 내 주식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라고 내 맘이에요. 이거 그럼 처음부터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처음부터인 주식회사. 근데 이 주식회사는 주식 사고 팔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내 거 안 사겠죠. 내 걸 누가 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주식 시장에서는 못 사고 팔잖아요. 우리 주식 시장은 토론토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죠? 토론토 스톡 마켓. 여기서 사고 팔지 못하잖아요. 이런 주식 회사를 우리는 프라이베이트 컴퍼니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주식 회사가 만약 상장 IPO를 통해서 토론토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퍼블릭 컴퍼니라고 불러요. 퍼블릭 컴퍼니. 그래서 학생분이 이 두 단어를 반드시 알아놓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이거 제일 잘못 가르치고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되고 막 한국에 있는 어떤 뭐 이런 뭐죠? 백과사전 이렇게 잘못된 게 퍼블릭 컴퍼니라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 한국에서는 이걸 공기업이라고 불러요. 공기업. 공기업이라는 건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단체일 거니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쵸? 한전 아닌가? 뭐 하여튼 뭐 저기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걸 퍼블릭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뜻이에요. 완전 잘못된 뜻. 예. 프라이빗 컴퍼니는 퍼블릭 컴퍼니는 그냥 저기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프라이빗 컴퍼니고요. 상장이 되면 퍼블릭 컴퍼니예요. 그럼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공기업, 국가 기업은 뭐냐면 그거를 우리는 크라운 코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크라운 코퍼레이션. 이런 단어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상식으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예, 뭐, 퍼블릭 컴퍼니에 대해서, 뭐, 크라운 코퍼레이션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 시험은. 하지만 이런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이거 뜻 해석할 때 완전 잘못 아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은 캐나다에서는 크라운 코퍼레이션이요. 아셨죠? 이랬을 때, 자, 프라이머리 오퍼링 한다는 건 IPO를 한다, 주식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이런 증권회사나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세컨더리 마켓은, 자, 맨 처음에 이 IPO를 할 때는 이 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발행을 해가지고 2차에서는 정말 고객끼리 정말 발행된 거를 가지고 사고 팔고 토론토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한다. 이랬을 때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프린시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따가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넘어가서 캐나다에 이런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리테일이 있고 두 번째 인스티튜셔널, 세 번째 인터그레이티드가 있는데 세 번째 인터그레이티드는 통합이라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합쳐지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리테일은 뭐냐면 소매. 소매는 뭐냐면 일반 고객.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럼 고객들이 오면 입출금 서비스하고 뭐 돈 보내주는 서비스하고 뭐 상담 서비스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인스티튜셔널 이거는 기관이에요. 기관만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소매 즉 고객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큰 어떤 뭐 단체들 뭐 국가 이런 기관들을 상대하는 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두 개가 합쳐지면 통합으로 두 개 다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 볼게요. 이 리테일 펌 안에요. 이 소매라면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이런 은행이나 금융기관일 거예요. 얘네들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풀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 셀프 디렉티드가 있어요. 자, 풀 서비스는 모든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거 뭐 어드바이스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준다는 거고요. 셀프는 디스카운트라고 불러요. 뭐냐면
고객한테 어떤 어드바이스 있다는 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어떻게 하느냐? 고객이 저기 뉴스에서 아니면 뭐에서 이 주식 좋다는 거 봤어요. 이 주식 사주세요. 네, 사드릴게요. 거래만 해주는 게 셀프. 네, 디스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관이 원래 이 총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리테일 있었고, 인스티튜셔널, 세 번째 인터그레이트가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인베스먼트 부티크라 그래서 부티크는 좀 쬐끔한데 좀 럭셔리하게 좀 요런 거겠죠. 그래서 인베스먼트 부티크라는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쬐끔해요. 규모는 쬐끔한데 리테일 이런 소매를 담당할 수도 있고 일반 고객을 담당할 수도 있고 기관을 담당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좀 쬐끔하지만 좀 럭셔리하게 어떤 특수한 분야 자신들한테 어떤 전문 분야만 거래를 해주는 데가 인베스먼트 부티크다. 그래서 인베스먼트 부티크는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리테일이나 인스티튜션이나 인터그레이티드는 뭐 그게 뭔데요 내용이 그냥 일반 고객만 상대를 하면 리테일이고 기관만 상대하면 인스티튜션이고 둘 다 상대하면 인터그레이티드지 그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베스먼트 부티크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나올 수 있겠죠. 얘네들은 뭐 소매를 담당할 수도 있고 기관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근데 좀 규모는 작지만 특수하고 전문 분야에만 한다. 요런 정도로 생각하세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ABC 시큐리티 INC 이런 인베스트먼트 딜러가요. 리테일과 인스티튜셔널 다 담당을 한대요. 그리고 언더라이트도 하고요. 언더라이트 한다는 건 그 IPO에서 우리가 주식 상장 같은 거 이런 인수 업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페데럴, 프로빈셜, 뮤니시펄 그러면 이건 이거죠. 연방정부 차원, 주정부 차원, 아니면 시티 차원, 아니면 뭐 무슨 코퍼레이트 뭐 하여튼 별의별 거 다 한대요. 별의별 거 다 하는 이런 애들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인스티튜셔널 저기 그 뭐야 기관하고 소매 일반 고객 다 담당하는 게 원래 인터그레이티드라고 했죠. 하지만 부티크 얘네도 한댔죠. 근데 부티크 얘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어떤 쬐끔한 어떤 분야만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와이드하게 뭐 다 한대요. 그러면 답은 A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게리가 인익스페리언스 인베스터다. 네, 경험이 없어요. 잘 이거 투자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방금 어떻게 됐어요? 유산 상속받았어요. 신문물을. 1억이 돼요. 한 1억 2천 되겠죠. 뭐 상속받았어요. 이거 다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찾아가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좋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이죠. 개인이면 당연히 리테일 펌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 셀프 디렉티드. 얘도 리테일 펌 맞죠? 얘네 일반 고객 상대하는 거. 그 다음에 D번, 풀 서비스 하는 거 맞죠? A번과 D번 중에 답일 거예요. 왜? C번, 기관 투자자를 찾아가면 상대를 안 해주죠. 얘는 회사가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C번은 안 되고. B번, 인베스먼트 부티크인데 얘네가 오일이나 가스 이런 거 하는 회사래요. 아, 그럼 당연히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A번과 B번의 차이인데 A번은 인베스먼트 어드바이저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런 거 뭐, 저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조언 같은 거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게리는 지금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풀 서비스가 도와줄 수 있다. 답은 D번이다. 쉽죠? 자, 넘어가서 자, 이런 인베스먼트 딜러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돼요. 자, 맨 처음에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탑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이건 일반에서 똑같아요. 여기는 뭐가 있냐? 무슨 뭐 체어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보드 오브 디렉터 저기 그 이사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CEO, CFO 이런 애들이 있는 거. 예? 거기가 시니어 매니지먼트고요. 거고요. 이 밑에 뭐가 있냐면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이거는 꼭 학생분이 외우셔야 돼요. 어떤 역할인지를. 근데 이런 거를 안의 내용들을 다 외워서 외우지 말고요. 아주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주 쉽게. 뭐냐면 프론트 오피스는 정말로 어떤 거래를 고객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고객과 거래. 그래서 무슨 말이면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오면 고객이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트레이딩 해야죠. 고객한테 무슨 상품 팔아야 되죠. 세일즈 해야 되죠. 고객한테 이 마케팅이라는 건 그냥 고객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다 마케팅이에요. 네, 고객이 왔으니까.
그리고 고객이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는 거는 뭐 주식을 한두 개 살 수도 있고 주식과 본드랑 뭐 저기 옵션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사는 거 그런 거를 다 관리하는 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객과 거래를 하면서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프론트 오피스고요. 미들 오피스는 이런 고객과의 거래를 위해서 이런 거를 보조, 백업하는 역할을 해요. 백업하는 거. 이건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컴플라이언스. 회사 내 준법 시스템이에요. 회사에서 법 지키면서 뭔가를 해야겠죠. 회사에서 돈 관리, 어카운팅 잘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디 뭔가를 조사해야 될 거예요. 또한 법적으로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론트 오피스에서 고객과 거래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들 오피스다. 이 뒤에 있는 펑션 같은 거 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학생분이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 이 당연하겠구나라고 제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백 오피스는 뭐냐면 트레이드 세틀먼트가 뭐냐면 자 고객이 맨 처음에 프론트 오피스에서 이런 거 거래해 주세요 해서 고객한테 뭐 이런 거 말도 하고 아 고객님 이게 좋아요 A라는 주식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 A라는 뮤추얼 펀드가 좋아요 그럼 이거 사주세요 오케이 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하고 미들 오피스에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잘 도와주겠죠. 근데 자 보세요. 고객이 네 A라는 뮤추얼 펀드 사주세요. 그럼 돈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한 다음에 진짜로 거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주식을 이 회사에서 진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선 사와야죠. 그런 정말로 거래가 일어나서 진짜 하는 거. 그걸 우리는 트레이드 세틀먼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 트레이딩과 이 트레이드 세틀먼트는 다른 거예요. 트레이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더죠, 오더.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고객님 사드릴게요. 돈 받아가지고 정말로 거래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트레이드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백 오피스에서 한다. 그러니 이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 챕터 1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겠지만 이게 거의 마지막 가서 챕터 26, 27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서 아까 이런 금융기관이나 저기 그 뭐야 은행 아니면 증권회사 이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프린시팔 역할이나 아니면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면 이래요. 이거는 IPO를 할 때, IPO를 한다는 건 주식 상장을 할 때, 주식 상장을 한다는 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1차 시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이런 IPO, 인수 업무를 할 때 프린시펄 역할이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셀러라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이 우리 주식 저기 그 뭐야 상장해가지고 주식시장에 팔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바이오는 그냥 일반 고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프린시펄 역할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자, 삼성한테 너네 주식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런 거예요. 한 주당 100달러짜리를 얘네가 1000개를 지금 발행한다고 쳐봐요. 1000개. 1000개를 발행하면 총 10만 불 어치죠? 10만 불 어치를 이 인베스트먼트 딜러, 이 증권회사가 다 사와요. 지네가 사와가지고 이 10만 불짜리에 돈을 한 10%든 20%씩 붙여가지고 얘네한테 한 개당 한 뭐 120불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20불씩 남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를 프린시펄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증권회사가 사와서 이게 비싸게 판다. 그럼 도매로 띄워가지고 좀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매로 띄워왔다가 못 팔면 어떻게 되냐, 못 팔면. 그리고 이거 100달러에서 안 팔려가지고 만약에 90달러에 팔아요. 그러면 완전 손해나잖아요. 이랬을 때 두 번째 에이전트 역할은 뭐냐면 자, LG라는 회사가 주식을 팔겠다.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100달러짜리 얘는 100개로 하죠. 100개를 팔겠다. 그럼 총 만불이잖아요. 이거를 에이전트가 사오질 않아요. 사오지 않고 이거 우리는 안 사오고요. 그냥 우리한테 와서 고객이 누가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너한테 소개시켜줘서 팔아줄게. 내가 너 대신 팔아줄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역할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얘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한 개 팔 때마다 나한테 0.5달러씩 줘. 요렇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수수료를 받아먹는 형태죠? 네. 에이전트는 우리가 너네한테 사오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고객 오면 너 거 팔아줄게. 그 대신 하나씩 수수료 줘. 하지만 니께 안 팔리든 팔리든 그 나랑은 상관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프린시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싼 가격에 사와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 마크업을 한다 그래요. 마크업. 가격을 올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학생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만약 인베스먼트 딜러가 프린시펄을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뭐가 위험하냐, 에이전트로 했으면 뭐가 위험하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프린시펄 역할을 했을 때 위험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사갖고 다 사갖고 와가지고 팔았어요. 내가 비싸게 팔면야 돈 벌겠지만 싸게 팔면 나는 돈 잃는 거고 또 못 팔면 그것도 돈 잃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는 그러면 프린시펄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에이전트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저기 그 IPO를 통해서 나는 저기 주식시장에 팔고 싶어요. 근데 만약 프린시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이 금액 10만 불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10만 아이고 10만 불. 10만 불은 확보가 되는 거죠. 확보가 되는 거지만 좀 가격이 그렇게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주진 않겠죠. 근데 에이전트라면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는 주겠지만 우리가 원했던 이 만불어치를 진짜 다 팔지 안 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프린시플로 팔아버리면 그 지금 인베스먼트 딜러 회사가 한꺼번에 싼 금액으로 다 사가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라면 이게 다 사갈지 안 사갈지 이걸 모른다. 요런 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학생분이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IPO 업무를 할 때 만약 이런 증권회사가 프린시펄 역할로 해가지고 우리가 IPO 해줄게요. 이런 상장 업무를 해줄게요. 하는 거를 언더리튼 오퍼링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확 다 사갈게. 그리고 그냥 에이전트 역할만 할게요. 우리 수수료만 주세요. 팔리면 팔린 거에 대한 수수료만 주세요. 이거를 베스트 에포트 오퍼링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다른 챕터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내용을 보죠. 자, 밑에 어떤 파이낸셜 인터메디어리가 있대요. 얘네가 직접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증권을 다 자기네 인벤토리, 자기네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린시펄이에요. 그쵸? 프린시펄. 어. 언더라이터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프린시펄로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세요. 자, 인베스먼트 딜러가요. 프로핏을 버는데요. 프린시펄 역할로 하면은 돈을 어떻게 법니까? 자, A번. 커미션 받으세요. 아니죠. 커미션은 에이전트 역할로 할 때 커미션 받는 거예요. 아까 마크업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셀링 인벤토리. 자기네가 사가지고 인벤토리에 놓고 어떻게 해요? 프라이스를 하이어게 지가 산 거보다. 이게 뭐예요? 마크업 한 거다. 당연히 자기가 산 거보다 안 팔려고 싸게 팔면 그거를 우리는 마크다운이라고 불러요. 마크다운. 자, 답은 B네요. 아주 쉽고요. C번. 스프레드, 인터레스트의 스프레드는 중간이에요. 그 차이.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레이트과 어떤 증권의 차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베스먼트 인컴으로 저기 돈 법니다. 아니죠. 이거는 뭐 따르게 버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네가 프린시펄 역할을 하면서 보는 거는 비싸게 파는 거. 마크업으로 하는 거다. 답은 B번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ABC라는 주식회사가요. 인베스먼트 딜러래요. 얘네가 혼자서 언더라이터 역할을 해요. 지금 IPO 인수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300만 달러짜리 주식을 우리가 인수 업무를 하는데 MIR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거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ABC가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프린시펄로 해줄게. 프린시플로 하겠다라는 건 지가 다 사갖고 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더 리튼 오퍼링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 ABC 이 증권회사의 책임은 뭡니까? 다 사갖고 와야겠죠. 그렇죠? ABC는요. 모든 어떠한 로스나 뭐 팔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집니다. A. A 맞네요.
A가 답이네요. 그렇죠? B번 ABC의 프로핏은요. 커미션만 받습니다. 아니죠. 커미션 받는 거는 에이전트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C번 ABC는 MIR의 에이전트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D번 ABC는요. 모든 주식을요. 다 사갖고 와가지고요. 리셀을 할 거예요. 그쵸? D번도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A번과 D번 둘 다 거의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어떤 게 제대로 된 답인지를 학생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D번 볼게요. A, B, C가 모든 것을 다 사갖고 와가지고 지가 팔 겁니다. D번 맞잖아요. D번 맞아요. 근데 A번 볼게요. ABC가 MIR이라는 이 주식회사가에서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질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A번은. 왜 여기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100불에 사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90불에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10불에 손해가 났을 거예요, 손해가. 아,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죠. 이거는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이 주식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MIR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한 주당 100불을 원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저기 뭐야, IPO를 진행하면서 인수, 이런, 저기 뭐야, 뭐, 업무를 진행해 보니까 너네 100불 못 받아. 이거 해봤더니 한 80불밖에 못 받겠어. 하면 MIR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손해가 나는 거고, 만약에 고객한테 무슨 뭐 저기 뭐야 고소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손해까지도 ABC가 다 담당하는 거냐? 아니죠. 얘네는 당연히 아니 MIR이 뭐 사업하다가 문제된 것까지 ABC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수 이거 저기 IPO 이 담당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애니로시스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갖고 왔다가 싸게 파는 거 여기서 손해 난 것만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A번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를 풀어보실 때 학생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맞는 게 나왔다고 이거 답이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읽어봐야 되는 거, 다 읽어봐야 되는 거. 맞죠? 넘어갔어요. 우리가 클리어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클리어링 한다는 말은 세틀먼트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 트레이드. 저기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하면은 트레이딩,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소리는 뭐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B한테 옮겨줄 거 아니에요? 옮겨주고 이 주식의 소유권, A 이름으로 돼 있는 걸 B로 완전히 옮겨줘서 소유권 자체가 이 오너십이 넘어가는 걸 우리는 세틀먼트라고 하고요. 세틀먼트 하면서 돈도 B가 A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클리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리어링, 세틀먼트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세틀먼트는 오너십 자체가 바뀌어서 아예 거래가 완료되는 거고 클리어링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금융회사나 증권회사, 인베스트먼트 딜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리어링 시스템에 의해서 이 캐나다에서 클리어링 시스템은 CDS 클리어링 디파지토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자체를 좀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죠. CDS라는 거. 이거 CDS니까 그렇죠? 이 CDS는 어디서 하냐? TMX CDS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이거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인데 정부에서 권한을 준 거예요. 이 TMX CDS가 뭐냐? 이 TMX라는 기관이 토론토 익스체인지 마켓을 운영해요. 토론토 익스체인지 마켓도 정부가 저기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한테 권한을 받은 TMX라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얘가 TSX 토론토 익스체인지 마켓을 관리하고 거기서 A가 B한테 돈 줘야 뭐 주식 줘야 되고 B가 A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이런 세틀먼트 클리어링을 이 단체에서 해요. 이 기관에서. 그거를 우리는 CDS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팅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장이 열린 하루 동안 A도 거래 엄청 할 거고 B도 거래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A가 돈 받을 게 예를 들어서 100불이었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50불을 뭐 주식을 사가지고 50불을 줬어야 됐고 또 그 다음에 80불을 받아야 했고 마이너스 20불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매번 거래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지 말고 하루에 그냥 퉁쳐가지고 한 방에 장 마감될 때 50불 130, 총
너는 130이다. 그리고 B도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플러스 50, 얘는 마이너스 80. 둘이 거래를 했다 쳐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20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0이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장 끝날 때 한 방에 지금 A는 130 받고 B는 130을 주면 이렇게 하면은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고요. 하루에 4번 거래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하루에 때려가지고 거래를 하는 걸 우리는 네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네팅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넘어가서 캐나다에는요, 차터드 뱅크라는 게 있어요. 차터드 뱅크. 이 차터드 뱅크는 상업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은행. 상업은행이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커머셜 뱅크라고 불러요. 커머셜 뱅크.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커머셜 뱅크와 차터드 뱅크는 똑같은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빅식스, BMO, CIBC, RBC, TD, 내셔널뱅크, 스코샤뱅크 이런 데가 차터드 뱅크인데 이런 차터드 뱅크는 캐나다에 30개 이상 돼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데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뱅크 액트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은행법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스케줄 1 차터드 뱅크, 스케줄 2, 스케줄 3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까 꼭 학생분이 외워야 돼요. 자, 이런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오너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너십 무슨 말이냐? 스케줄 1은요. 진짜 캐나다 은행이에요. 진짜 캐나다 도메스틱 은행이에요. 근데 스케줄 2부터는 외국 은행이에요. 외국 은행인데 캐나다에 들어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KB 신한은행. 이런 거를 우리는 스케줄 2라고 불러요. 네, 아셨죠? 자, 스케줄 3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못 보는데 외국 은행인데 외국 은행이 그러니까 보세요. KEB나 신한은행 같은 데 가면 진짜 다 거래할 수 있잖아요. 거래하는데 뭐 여기서 돈 넣고 빼고 하는 거 뭐 거래하는 게 뭐 BMO나 CIBC랑 다를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스케줄 3는 이런 외국 은행이 정말로 KB나 신한은행처럼 스케줄 2처럼 완전히 똑같은 이 은행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케줄 3 은행은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아요. 다 누구를 상대하느냐? 어떤 회사나 기관만 상대한다. 예. 그래서 얘네 지금 스케줄 3는요. 어떤 외국 은행의 지점이에요. 외국 은행 지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뭐 시티뱅크, 뭐 JP 모건, 체이스 뱅크 뭐 이런 게 뭐 거기에 토론토 브랜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스케줄 1은 그냥 국내 은행이에요. BMO, CIBC, RBC, TD 이거 주인이 저기 캐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은행들 뭐 아멕스, 시티뱅크 다 외국이죠. CIBC 아니 CIBC래. KB 외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걔네가 스케줄 2, 1과 2는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해요. 다 똑같이 입출국 업무며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스케줄 3는 외국 은행인데 캐나다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일반 사람들을 상대 안 하고 기관 투자자만 상대한다. 문제 한번 보죠. 자, 어떤 타입의 뱅크가요? 뭐에 집중하면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거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만 저기 담당하는 데가 누굽니까? 그렇다면 스케줄 3겠죠. 스케줄 3. 넘어가서 스케줄 1 은행과 스케줄 2 은행의 키 디퍼런스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당연히 오너십이라고 그랬죠. 스케줄 1은 국내 은행이고 스케줄 2는 외국 은행이고 그러면 D1 도메스틱 vs 포린 오너십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요. 이 스케줄 1 은행에서요. 스케줄 1 은행은 국내 기업이잖아요. 국내 기업이 스케줄 1과 스케줄 2, 3를 구분하는 게 오너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케줄 1은 국내 은행인데 만약에 외국 애들이 이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 국내 은행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오너십을 제한을 뒀어요. 외국인들이 막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라지 사이즈 뱅크는요. 전체 되게 큰 사이즈니까 뭐 CIBC, 뭐 BMO, RBC 이런 애가 되겠죠. 한 명이 20% 이상 가질 수 없어요. 혼자서 다 독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미디엄 뱅크는요. 한 명이 65%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스몰 사이즈 뱅크는 뭐 그런 거 관련 없고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미디엄 뱅크는 이런 주식의 값어치가 2밀리언에서 뭐 12밀리언까지 된다. 그리고 뭐 3번은 2밀리언이다. 그러면 저기 그 1번은 그 라지뱅크는 12 빌리언이 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숫자는 지금 학생분이 외우지 말라고요. 이런 숫자는 외우지 말고 65%뭐 이런 것도 20% 이런 것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학생분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스케줄 1 저기 그 국내 이 차트뱅크 또 이거 상업은행이가 엄청 큰 은행들 아니에요. 이런 은행들을 단 한 명이 오너십을 갖고 있어서 좌지우지 한다면 독점이 일어나게 될 거고 지 멋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은행은 어떤 사회적인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법적으로 라지 사이즈 뱅크는 20% 굉장히 적은 거예요. 5분의 1밖에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한 명이 많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2번. 미디엄 뱅크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가질 수 있네. 예, 요 정도. 3번. 제한 없겠다.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금액에 대해서는 3번 밀리언 단위 그리고 한 뭐 빌리언 단위 이거는 한 10빌리언 이상 굉장히 큰 거.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가야 돼요. 느낌적으로. 왜? 우리가 챕터가 이게 CSC 시험이 챕터가 27개나 되고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외우지 말고 되게 적겠구나, 많겠구나, 중간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외우지 마시고. 넘어가서 이런 스케줄 1 은행에서는요. 파이어 월이라는 거 이거를 방화벽이죠. 방화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한 부서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객의 정보를 다른 부서가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유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은행에는 저기 크레딧 카드 부서도 있을 거고 모기지 부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증권을 사고 파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고객 정보를 다 갖고 지네끼리 돌리면서 고객님 이번에 크레딧 카드 있으시죠? 그러면 크레딧 카드 있으시니까 모기지도 하셔야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다 전담 부서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서 내가 은행에다 제공하는 정보랑 모기지를 받으면서 제공하는 정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또한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다를 텐데 왜 필요도 안 한 정보를 그냥 지네 은행이 똑같다라는 이유로 모든 걸 지네가 다 공유한다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건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화벽, 파이어를 가동해서 고객의 정보를 그 부서에서만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법이에요. 자, 이런 차터드 뱅크, 커머셜 대형 은행들을 빼고도요,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게 있고, 저기,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뭐, cases, 뭐, popularity,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프렌치예요. 어떻게 읽는 거는 필요 없어요. 뭐, 프렌치를 할 줄 모르니까, 뭐, 어떻게든 알아서 읽으시고. 근데, 크레딧 유니언을 프렌치로 하면, 프랑스어로 하면, 이 cases popularity, 이건데, 이거는 퀘벡에 있겠죠. 퀘벡 말고 다른 데에 있는 거는 다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크레딧 유니온은 고객한테 이런 뱅킹 서비스를 하는데 얘네들 저는 차터드 뱅크랑 똑같이 해요. 하지만 얘네는 이런 차터드 뱅크와 다른 점은 얘네는 멤버 위주로 한다. 우리 멤버. 이 멤버라는 건 우리의 동네에 사는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아니면 에스닉 백그라운드. 우리가 만약에 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미국인 대상으로 합니다. 뭐 무슨 뭐 동양인 대상으로 합니다. 흑인 대상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어떤 소셜 그룹 이런 걸 대상으로 우리 멤버들한테만 뭔가를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까 상업은행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법이 Corporate Credit Association Act라는 거에 되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법에 의해서 이 크레딧 유니언은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어요. 여기 프루던트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해서 위험한 거에는 투자 못해요. 완전 위험하거나 이런 건 투자 못하고 어느 정도 공인되거나 좀 안전한 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리얼 프로퍼티 이런 거 투자 못한다고 돼 있죠? 위험한 거 투자 못해요. 자, 넘어가서, 이거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고, 넘어가서. 자,
트러스트 컴퍼니는 신탁 회사라고 해서 이런 거는 어떤 우리의 어떤 자산이나 자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신탁 회사가 북미에는 되게 많은 게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미드 같은 거 많이 보면 어린애가 되게 부잣집 애인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은 어떤 뭐 삼촌이나 아니면 이모가 이렇게 대신 맡아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린애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을 이런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대신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돈이 다시 그 자녀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신탁 이런 회사가 북미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얘네도 어차피 업무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커머셜 뱅크처럼 입출금 업무 다 하고 뭐 모기지도 하고 얘네도 다 해요. 다 하는데 특별한 거, 한 가지 다른 거는 얘네는 신탁 업무라고 해서 누군가의 자산, 돈을 관리해가지고 법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주는 거다라는 거죠. 뭐 유산 업무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얘네는 법이 The Federal Trust and Loan Company Act에 의해서 운영이 된대요. 트러스트 컴퍼니, 트러스트 컴퍼니 액트 똑같은 말이죠. 넘어가세요.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도 캐나다랑 미국에 엄청 많죠. 인슈런스 컴퍼니 액트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얘네도 똑같아요. 입출금 업무 얘네도 다 해요. 근데 많이 하진 않죠. 많이 하진 않는데 뭐 하여튼 하긴 해요. 얘네도. 하긴 하고 거의 하진 않죠. 거의 하진 않는데 뭐 하긴 하고 대부분 얘네가 뭐 론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보험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런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라이프 인슈런스로 이건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프로퍼티 앤 캐주얼리티 인슈런스라고 해서 이건 집보험 아니면 자동차 보험, 커머셜 비즈니스 보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얘네가 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오토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은 일단 불법이잖아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 걸려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넘어가서 지금 죄송해요. 똑같은 페이지가 있는데 없애세요. 자, 위치 타입 오브 인슈런스 컴퍼니에서요. 가장 많은 프리미엄은 보험료거든요. 가장 많은 보험료가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중에서도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자, 이거 자동차 보험이랬죠? 자동차 보험. 여기서 잘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사실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 인베스먼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인베스먼트 펀드가 이런 회사를 뮤추얼 펀드 회사라고 불러요. 뮤추얼 펀드. 이런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자세히 배울 건데 클로즈 엔드 펀드랑 이런 뮤추얼 펀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클로즈 엔드 펀드, 오픈 엔드 펀드. 그런데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뮤추얼 펀드 챕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자세히 배워볼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볼게요. 지금 얼마 남았나 볼게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네요. 다섯 개 빨리 할게요. 자, 캐나다에 ATB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 알버타에 있는 거예요. 알버타에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버타에 있는 그 저기 금융회사다, 은행이다 생각하시고 컨슈머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출이 필요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크레딧 카드 발급받아서 우리가 돈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용이 너무 낮아요. 아니면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뭐 빌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좀 빌릴 수 있는 데가 컨슈머 파이낸스 컴퍼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얘네는 일반적인 은행보다 이자가 어떻겠어요? 훨씬 높겠죠. 그런 데가 컨슈머 파이낸스 컴퍼니다라는 거 말 자체를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세일즈 파이낸스 컴퍼니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실은 이런 할부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학생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플 사이트 가서 보면 애플 그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저기 뭐야 할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 3개월 할부다, 1년 할부다 이런 거 있거든요. 베스바이 가도 되고. 근데 걔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금융회사랑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할부를 도와주는 회사를 세일즈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퍼셔스 인스톨먼트 세일.
이게 할부예요. 인스톨먼트 한다는 게 이게 할부거든요. 넘어가서 볼게요. 브루클린 뱅크가 거절했어요, 론을. 대출 안 해주겠대요. 너한테 돈 못 줘. 근데 이 그녀가요, 지금 앞으로 베이케이션 때문에 돈 빌려야 되는데 지금 대출 안 해준대요. 왜냐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매우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가서 돈 빌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요. 일반 세이브 뱅크나 저기 뭐 이런 데서는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컨슈머 파이낸스 컴퍼니 얘네가 저기 이렇게 크레딧이 좀 약한 애한테도 이자 많이 받고 해줄 수 있는다라 그랬죠? 그 다음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이거 뮤추얼 펀드라고 말했고요. 뮤추얼 펀드가 뭐 대출해주지 않죠. 세일즈 파이낸스 컴퍼니는 얘는 할부하는 회사라 했어요. 할부. 그렇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핀테크라고 불러요. 핀테크. 우리가 말하는 이 핀테크. 핀테크랑 여기서는 딱 이거예요. 핀테크랑 로보 어드바이저만 구분하면 돼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이 무슨 어떤 말을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로보트가 뭐 요즘에는 AI나 이런 걸로 답변한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학생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핀테크는 인터넷을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가 폰뱅킹을 이용하든 아니면 ATM 기계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채팅 기능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든 모든 어쨌든 기술이 들어가면 모든 거 다 핀테크예요. 핀테크를 이용한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거래할 때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냐면 폰뱅킹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아니에요. 특히 아까 말한 것 중에 로보 어드바이저로 말할 수 있는 건 인터넷에서 어떤 채팅 기능, 뭔가 내가 뭐 질문하고 싶다. 그런 거 AI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로보 어드바이저가 되는 거고 지금 이게 AI가 엄청 발전하면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랬을 때 학생분이 시험 목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아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자, 핀테크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우리 일반 고객들이 거래하는 게 편해질 거고요. 또한 거래 비용이 낮아지게 되겠죠. 거래 비용이라는 게. 그렇죠. 코스트가 낮아지게 될 거고요. 로버 어드바이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은행을 볼 때 이런 소매 은행을 볼 때 풀 서비스를 하는 은행도 있을 거고요. 셀프 디렉티드라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데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한테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풀 서비스가 어드바이스를 안 받으면 셀프 디렉티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는 비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로보 어드바이저로 하면 금액을 낮추면서도 어느 정도의 어드바이스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엄청 발전하고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내용은 뭐 시간 있으면 읽어보고 안 읽어보면 안 읽어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핀테크나 로보 어드바이저가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소셜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데모그래픽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하고 요즘에 또 특히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저기 젊은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 다 인터넷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핀테크나 뭐죠?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ATM 기계나 그런 뭐죠? 지점 다 없앨 거냐고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세이빙 레이트 어떤 저축률.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이 저축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요즘에 젊은 사람이 할까요?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축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댐 레벨. 얘네들이 뭐 크레딧 카드도 쓸 수 있고 특히 이 빚이 많은 게 모기지. 그렇죠? 이런 요즘에 지금 캐나다가 엄청 위험한 게 이런 하우스홀드 뎁 레벨이 엄청 높죠. 전 세계에서 지금 2, 3위를 다퉈요.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예, 암호화폐 이런 게 많이 요즘에는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펜션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펜션 플랜이란 건 나중에 연금이잖아요. 연금 우리가 은퇴하고 났을 때 연금
캐나다엔 연금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요.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챕터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DB형, DC형이 있는데 맨 처음에 DB형은 Define Benefit이라고 그래요. 베네핏이 정해져 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1억을 받게 돼 있어요. 퇴직금으로 1억을 받게 돼 있으면 이거 그 회사가 그 사람 퇴직할 때 1억 한 번에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억을 한 번에 주면 만약 그 회사가 이 사람 퇴직할 때 1억이 없으면 어쩔 거예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DB형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게 거의 다 캐나다는 DC형 연금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1억을 주면 되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년으로 나눠서 하면 한 달에 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뭐 주는 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불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한 달에 300불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300불 줘가지고 야 너가 이거 돈 잘 모아놔? 잘 모아놔서 너 나중에 그 저기 퇴직할 때 잘 써. 근데 그냥 단순히 모아놓으면 그 은행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DC형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를 주식 투자를 시키든 뭐 뮤추얼 펀드에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억이 아니라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둘 중에 하나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일반 인플로이예요. 인플로이. 인플로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DB형이 좋습니까? DC형이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전한 건 사실 이 인플로이 입장에선 DB형이 안전해요. DB형. 왜냐? 1억은 보장됐잖아요. 왜냐면 DC형에 넣으면 물론 2억, 3억,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받거나 이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플로이어, 인플로이어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자, DB형으로 하면 퇴직할 때 한 방에 1억 줘야 돼.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없으면 이제 법적 문제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한 달에 정해진 조그만 돈, 이 2, 300불 이것만 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DC형이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학생들이 간단히만 알아놓으세요. 왜? 다른 챕터에서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하이브리드 펜션 플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챕터 1이 끝났어요. 학생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됐으면 수업 다시 돌려보지 마시고요.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엄청 많으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늘 챕터 1 수고 많으셨어요.